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16년 6월 18일 공개 넷플릭스 오리지널 미국 드라마 I Will Find You입니다. 이 작품이 넷플릭스에 등록된 제목을 보니까 정확히는 할런 코벤의 I Will Find You라는 제목이더라고요. 할런 코벤은 이 드라마의 원작 소설 작가입니다. 이 작가가 엄청 명성이 높더라고요. 세계 3대 미스터리 문학상이라는 게 있는데 앤서니상, 에드거상, 셰이머스상 그 세 개를 전부 수상한 최초의 작가라고 하네요. 그런데 저는 이 작가의 작품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 넷플릭스 드라마가 나온다고 해서 이 드라마의 원작 소설을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드라마와 동일하게 I Will Find You라는 제목의 소설이고요. 이 작가가 1962년생이고 90년대부터 활동을 했는데 I Will Find You는 2023년에 출간된 엄청 최신작입니다. 저는 책은 전자책으로 읽는 편인데 이 작품은 아직 우리나라에 전작체 출간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종이책을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450페이지 정도 분량이고요. 일단 책을 읽은 소감을 말씀드리면 진짜 미치도록 재밌다. 할런 코벤이라는 작가의 소설을 이번에 처음 읽었지만 진짜 위대한 작가구나. 이 한 권만 읽어도 알 수 있겠더라고요. 정말 너무 재밌습니다. 이 영상은 드라마 리뷰 영상이지만 드라마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소설이 진짜 너무 재밌으니까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강추입니다. 그리고 드라마는 잘 만들어졌습니다. 드라마도 소설 못지않게 재밌어요. 재밌지만 소설과 비교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소설보다는 좀 낮게 평가하겠습니다. 별점을 보통 영상 마지막에 매기는데 이번에는 별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작 소설은 별 5개 만점, 드라마는 별 4개 반입니다. 드라마도 소설 못지않게 재밌지만 다른 점이 되게 많거든요. 일단 450페이지 정도 분량의 책인데 그래서 저는 드라마가 4부작에서 6부작 정도로 짧을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8부작인 거예요. 그래도 에피소드당 40-50분 정도라서 그래서 8부작 다 보는데 5시간 좀 넘는 정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450페이지 한 권 정도 스토리면 영화 한 편으로도 가능한 분량이거든요. 그런데 8부작 드라마로 만들었다는 거 뭔가 달라지거나 추가된 내용들이 많겠구나 예상을 했죠. 실제로 굉장히 많이 각색이 되었어요. 실사화를 위한 각색, 긴박하고 위험한 상황 묘사들이 많아졌고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라서 액션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설에 비하면 총격전이라든가 추격전 같은 내용들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스터리 장르로서 방향성 자체도 조금 달라진 게 소설에서는 범인의 정체가 비교적 일찍 나와요. 핵심은 범인의 정체가 아니라 범인이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가 라는 범인의 동기가 미스터리의 핵심이거든요. 그게 이제 후반에 밝혀지는데요.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범인의 정체도 마지막까지 최대한 감추더라고요. 범인의 정체와 동기까지 후반에 한 번에 몰아서 터뜨리는 식. 그래서 미스터리 장르의 재미로서는 드라마의 각색이 더 낫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 저는 소설을 읽어서 범인이 누구인지 다 아는 상태로 드라마를 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드라마가 범인의 정체를 마지막까지 얼마나 잘 감춘 건지 감이 안 오는 거죠. 원작 내용을 모르고 드라마를 본 사람이라면 드라마가 의도한 대로 마지막까지 범인의 정체를 몰랐을까? 아니면 중간에 눈치를 챘을까? 이게 너무 뻔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너무 뻔해서 소설에서는 범인의 정체가 일찍 나온 건가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소설과 달리 드라마가 범인의 정체를 거의 마지막에야 드러낸 것이 미스터리 장르의 전략으로 얼마나 좋은 선택이었는지는 판단이 좀 어렵네요. 그래도 일단 범인의 정체를 처음부터 다 알고 보는 입장에서도 소설과 다르게 각색된 내용 전개들이 되게 흥미진진하기는 했고요. 재미는 확실히 있었어요. 드라마 자체의 재미이기도 하고 각색은 했지만 원작의 재미를 충분히 잘 살린 각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원작보다 별점 반 개를 깎은 핵심 이유가 작품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데 각색의 방향성이 원작의 주제와는 좀 다른 주제를 선택한 각색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거에 좀 불만이 있는 거죠. 왜 원작의 주제를 포기했을까? 이거는 이 영상의 제일 마지막에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소설도 드라마도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하기 때문에 이 리뷰 영상에서 스포일러를 하긴 할 테지만 세부적으로 자세한 내용 설명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영상 타임라인으로 명확하게 주요 스포일러 구간들을 표시할 거예요. 제가 결말 얘기하는 구간까지 다 보셔도 되지만 핵심 스포일러를 흑막, 진범, 범인의 동기 이렇게 3개로 나눠서 구간 표시를 할 거거든요. 이 영상에서 흑막에 대한 설명까지는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 뒤에 설명하는 진범과 범인의 동기가 가장 핵심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드라마를 보실 거라면 이 영상에서 진범 구간부터는 보지 마시고 드라마를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전 흑막 구간까지는 설명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흑막과 진범은 같은 거 아니냐 싶겠지만 제가 흑막과 진범을 구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흑막 구간까지 보시면 이유를 아실 거예요.
내용과 캐릭터 설명은 드라마 소설을 섞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반 내용과 주요 캐릭터들부터 설명을 할게요. 데이비드 버로우라는 이름의 남자가 주인공입니다. 소설이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진행되는 챕터도 있고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진행되는 챕터도 있습니다. 초반에 주인공의 이야기만 나올 때는 1인칭 서술이죠. 나는 아들을 죽인 죄로 종신형을 받았고 5년째 복역 중이다. 그런데 나는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 소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드라마도 주인공 나레이션으로 동일하게 시작해요. 주인공 데이비드는 아들을 죽이지 않았는데도 종신형이라는 벌 자체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들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아들을 지키지 못한 죄, 그것 때문에 나는 종신형을 받아 마땅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내와는 당연히 이혼했고 그 외 가족, 친구, 지인들과도 전화나 면회 등 일절 모든 관계를 차단해 버렸어. 그런데 5년 동안 한 번도 면회를 안 했는데 5년 만에 처음으로 면회를 하면서 내용이 시작되거든요. 드라마에서는 제대로 설명이 안 된 내용인데 계속 면회를 거절하다가 왜 이번에는 거절이 안 되었는지. 사실 면회 거절을 하려면 무슨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앞으로 나에게 오는 모든 면회를 거절한다는 서류예요. 그런데 그 서류가 1년 단위로 갱신되는 거였어. 그래서 처음에 들어와서 그 서류를 쓴 후 1년 동안 모든 면회가 자동으로 거절되니까 1년 지난 후부터는 아무도 면회를 안 와서 그 서류를 갱신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거절이 안 되고 면회를 하게 된 거예요. 찾아온 사람은 레이첼이라는 여자, 데이비드의 처제입니다. 아내와 이혼했으니까 처제였던 사람이죠. 레이첼 입장에서는 자기 조카를 죽인 형부를 5년 만에 만난 건데 어색한 분위기가 잠시 있다가 데이비드가 왜 왔는지 용건을 물어보죠. 사진 한 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레이첼의 친구가 가족들과 어디 놀러가서 찍은 사진인데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같이 찍혀 있는 거야. 어떤 남자아이가 찍혀 있는데 얼굴에 모반이라고 하죠. 커다란 반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죽은 데이비드의 아들 매슈도 얼굴에 같은 모반이 있었어요. 참고로 매슈가 죽었을 때 나이가 3살이고 5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8살이잖아요. 사실 애기들 폭풍 성장하는 시기에 3살 때의 모습을 알고 있는 아이의 8살이 된 모습을 우연히 사진에 찍힌 지나가는 모습으로 알아본다는 게 좀 무리수이긴 하잖아요. 얼굴에 그렇게 눈에 띄는 모반이 있다는 설정이 어찌 보면 좀 편의주의적인 설정인 거죠. 소설에서는 이 사진을 보자마자 데이비드가 자기 아들은 살아있다 라고 확신하고 바로 탈옥할 궁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탈옥할 방법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드라마에서는 탈옥할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그냥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되게 희한하게 본의 아니게 탈옥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소설도 이건 동일해요. 드라마와 달리 소설에서는 탈옥해야겠다라고 결심은 하지만 방법이 없어서 본인이 뭘 하지는 못해. 그러다가 무슨 일이 터지는 거죠. 이 부분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교도소 내에서 데이비드가 공격을 받습니다. 죄수한테 한번 공격을 받고 교도관한테 한번 공격을 받아요. 둘 다 목숨을 노린 암살 시도였어. 어찌어찌 목숨은 건지지만 그런데 이 교도소의 소장이 데이비드와 가까운 사이예요. 교도소장 이름이 필립이고 데이비드의 아빠 이름이 레니인데 레니와 필립이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 살았던 베프예요. 그리고 둘이 같이 경찰관 생활을 했고 레니는 지금 병에 걸려서 은퇴, 필립은 교도소 소장이 된 거죠. 가족들끼리도 친해. 데이비드의 베프가 필립의 아들입니다. 이름이 애덤. 레이첼이 면회를 온 후에 데이비드가 필립에게 찾아가서 내 아들이 살아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후에 데이비드의 목숨을 노린 시도가 2번이나 연속해서 일어나니까 필립이 이거 뭔가 심상치 않구나.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진 권력자가 데이비드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필립이 데이비드를 탈옥시키는 겁니다. 필립의 아들 애덤이 데이비드의 베프니까 그리고 애덤도 경찰이거든요. 애덤이 교도소에 와서 데이비드와 옷을 바꿔 입고 필립은 데이비드에게 총으로 협박을 당하는 척하면서 둘이 같이 차 타고 교도소를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이 엄청 긴장감 넘치게 그려집니다. 소설을 읽을 때도 손에 땀을 쥐면서 읽었고 드라마에서도 되게 긴박하게 연출되는데 소설과 드라마가 디테일한 상황은 좀 달라요. 그런데 소설이 좀 더 재밌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 전개의 묘사가 소설보다 드라마의 연출이 뭔가 좀 아쉽더라고요. 예를 들어 차를 타고 도망치는데 헬리콥터가 추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헬리콥터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어떤 지하나 건물 같은 공간으로 들어가는데 소설에서는 그런 곳을 2곳을 지나쳐요. 두 번째 장소를 지나자마자 필립이 차에서 내리는데 데이비드가 사라졌음. 그래서 방금 지나쳐온 건물
건물 중심으로 수색하게 되는데 사실 데이비드는 그 전에 첫 번째 건물에서 내린 거였어. 그런 식으로 되게 영리한 트릭들을 쓰는 내용들이 소설에는 있거든요. 드라마는 그런 게 좀 귀찮았나 봐. 헬리콥터 시야를 피해 통과하는 건물이 하나밖에 안 나와서 거기서 사라진 게 너무 뻔하죠. 그런데도 못 찾아. 레이첼이 차로 데리러 와서 도망친 건데 소설에서는 안 들키려고 별의별 속임수를 다 쓰거든요. 드라마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나중에 FBI 요원 2명이 딱 왔을 때 맥스와 세라라는 남녀 2인조인데 얘네가 장난 아니에요. 상황 보고를 받자마자 거의 모든 속임수를 다 간파를 해버려. 그렇게 딱 멋있게 등장하는 캐릭터들인데 드라마에서는 그런 속임수 내용이 없다 보니까 좀 밋밋하게 등장하는 느낌이고요. 그뿐만 아니고 이 맥스와 세라라는 FBI 2인조가 소설과 굉장히 다르게 설정이 되었습니다. 소설에서는 약간 멀더와 스컬리 느낌. 두 사람이 굉장히 호흡이 잘 맞는 파트너인데 성향은 달라요. 여자 요원이 팩트를 중시하고 원리 원칙주의자인 점이 스컬리와 닮았고 남자 요원은 그보다는 좀 분방한 타입인 게 멀더와 닮았죠. 소설에서는 확실히 멀더와 스컬리가 모티브인가 싶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소설에서 남자 요원 맥스는 데이비드가 혹시 무죄인 게 아닐까 그러면서 갈등하는데 여자 요원 세라는 무죄든 뭐든 신경 쓸 거 없어. 우리는 탈옥범 잡는 게 임무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맥스가 세라 몰래 데이비드를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맥스와 세라 둘 다 같은 마음으로 데이비드가 무죄일지 모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들이 소설하고 드라마하고 성이 다르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유를 몰랐어요. 왜 소설하고 성이 다를까? 알고 보니 이 두 사람이 부녀 관계였어. 이게 소설과는 다른 설정이거든요. 소설에서는 말했듯이 멀더와 스컬리 느낌. 하지만 남자가 동성애자여서 이성관계에 그런 케미는 없고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아예 부녀 관계로 설정을 했는데 왜 그렇게 설정을 했냐면 제가 앞에서 얘기한 소설과 다른 드라마의 주제 때문이에요. 아버지와 자식,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주제로 각색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FBI 요원도 부녀 관계로 설정되고 데이비드의 아빠인 레니가 소설에서는 병 때문에 의식이 없이 누워있는 모습만 나와요.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병에 걸리긴 했지만 아직은 그럭저럭 활동이 가능한 상태야. 즉 소설에서는 의식 없이 누워만 있는 레니의 분량이 드라마에서는 엄청 늘어난 거죠. 주인공도 아들을 찾으려는 아빠이고 주인공의 아빠의 분량도 늘어나고 FBI 요원도 아빠이고 이렇게 아버지와 자식 관계에 대한 주제 그게 완전 메인이 되었어. 그런데 소설은 그게 메인 주제가 아니거든요. 더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따로 있는데 드라마에서는 그 주제를 사실상 버린 거고 그 대신 아버지와 자식이라는 주제를 밀어 넣어서 빈 곳을 채운 거죠. 소설의 그 핵심적인 주제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주제를 버린 거는 이 드라마가 좀 비겁한 선택을 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얘기는 이 영상의 마지막에 다시 하겠습니다. 아무튼 교도소장 필립의 도움으로 데이비드는 탈옥하고 레이첼과 합류해서 아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맥스와 세라라는 FBI 요원이 그들을 추적하죠. 여기까지가 초반 내용이고 그 이후 내용 전개는 뭐 당연히 여러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만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아들을 찾는 것도 찾는 거고 아들이 그때 죽었다고 생각했잖아요. 시체가 있으니까 자고 있는 3살짜리 아이를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때려서 죽인 아주 잔인한 범죄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죽인 이유가 있어. 머리를 야구방망이로 여러 번 때렸기 때문에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만약에 데이비드의 아들 매슈가 살아있다면 그럼 그때 죽은 아이는 누구인지, 왜 매슈의 침대에 그 아이가 있었는지, 그리고 매슈는 어디에 있는지, 누가 매슈를 데려간 건지, 그리고 왜 그런 짓을 한 건지 이런 미스터리들을 해결해야 하잖아요. 소설에는 없고 드라마에서 추가된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대부분은 진범의 정체를 쉽게 알 수 없도록 혼란을 주는 내용들이에요. 캐스팅을 되게 잘한 것 같아. 배우들이 하나같이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 알 수 없는 되게 헷갈리는 외모의 배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놈도 범인 같고 저놈도 범인 같고 다 나쁜 놈 같아. 그런데 데이비드의 아들 매슈를 데려간 진범이 딱 존재하고 그 정체를 숨기기 위해 여러 캐릭터들과 내용들로 혼란을 주는 거예요. 일단 흑막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흑막과 진범을 구분해서 설명하는 이유, 뒤에서 어떤 일을 꾸미고 조종하는 흑막 캐릭터가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 흑막이 진범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가 좀 연막인 거죠. 그리고 흑막이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가 2명이 등장해요. 이것도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는데 혼란을 줍니다. 첫 번째 흑막은 범죄 조직의 보스예요. 니키 피셔라는 이름인데 데이비드의 고향이 보스턴입니다. 보스턴도 뭐 구역에 따라 다르긴 할 테지만 마틴 스콜세지의 영화 디파티드의 배경이 보스턴이잖아요. 경찰과 범죄 조직이 막 같은 동네에서 얽혀있는 그런 적이 있나봐 보스턴 안에. 데이비드의 아빠인 레니 그리고 레니의 절친인 교도소장 필립이 보스턴 경찰이었고 필립의 아들이자 데이비드의 절친인 애덤도 지금 보스턴 경찰입니다. 그리고 보스턴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활동하는 니키 피셔라는 거물 범죄 조직 보스가 있고, 그래서 니키와 레니, 필리까지 과거부터 막 악연으로 얽혀있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세대인 데이비드와 애덤도 같은 학교 다니던 동창 중에 몇 명이 지금 니키의 부하가 되어 있고, 보스턴 지역사회에서 일반인과 경찰과 범죄 조직 멤버들이 서로 다 아는 사이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데이비드가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결정적인 증언이 옆집 아줌마에게서 나왔거든요. 데이비드가 범행 도구인 야구방망이를 숲에 묻는 거를 봤다, 그런 증언을 했는데, 데이비드는 이게 거짓말인 걸 아니까 심지어 데이비드가 감옥에 간 후 증언을 한 아줌마는 이름도 바꾸고 보스턴을 떠나 아는 사람이 없는 뉴욕에 가서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수상하잖아. 그래서 데이비드가 탈옥한 후 이 아줌마를 먼저 찾아간 거죠. 물론 이 아줌마 집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과정들이 진행되는데, 레이첼이 과거에 기자였어요. 그것도 타임지 정도 되는 엄청 거대한 언론사의 기자였어.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서 언론사에서 해고당하고 아예 언론계에서 퇴출당하다시피 한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소설의 주제하고 관련된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 영상의 마지막에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레이첼이 언론계에서 퇴출당했지만 그래도 기자 시절 인맥이 있어서 여기저기 정보들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줌마 집을 알아내서 아줌마를 만나는데 당연히 돈을 받고 위증을 한 거였죠. 누구한테 돈을 받았냐? 이름은 모르고 머리 한쪽에 흰머리가 특이하게 자라있는 사람이었다. 이것도 편의주의적인 설정. 머리에 너무 눈에 띄는 특징이 있어서 데이비드가 누군지 바로 알죠. 학교 동창 중에 지금은 니키의 부하가 된 인물이 있는 거야. 이름보다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흰머리가 줄무늬처럼 나 있으니까 별명이 스컹크입니다. 스컹크가 니키의 부하니까 아, 이 사건은 니키와 관련이 있구나, 그렇게 거의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데이비드의 아버지인 레니한테 니키가 원한이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그럼 그게 동기인가 보구나, 그런 식으로 내용이 진행되는데, 니키 외에 또 한 명의 흑막이 있거든요. 거트루드 페인이라는 할머니. 니키는 범죄조직 보스인데 거트루드는 페인 가문이라는 재벌이에요. 전체적인 묘사를 보면 이 작품에서 제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건 니키입니다. 그런데 거트루드도 니키 정도는 아니지만 재벌답게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머니라고 했잖아요. 소설에서는 82살인데 드라마에서는 그보다 좀 젊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배우가 1958년생이더라고요. 메들린 스토어라는 배우. 70 가까운 나이인데 상당한 동안이죠. 데이비드와 레이첼이 여러 단서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페인 가문과 관련이 된 단서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니키와 거트루드, 이 두 명의 거물 흑막이 사건의 진상과 관련이 있구나, 그런 떡밥을 중심으로 중반 스토리가 전개되는데요. 사건의 진상을 얘기하기 전에 다른 주요 캐릭터들도 다 소개하겠습니다. 니키와 거트루드를 포함해서 이 모든 등장인물 중에 진범이 있는 건데, 일단 주인공의 아내였던 셰릴이라는 캐릭터. 데이비드가 감옥에 간 후 이혼을 하고 지금은 재혼을 해서 임신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직업은 의사입니다. 재혼 상대는 병원의 행정 담당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인물 로널드라는 이름이고요. 그 사건이 있기 전부터 유부녀인 셰릴한테 들이대던 놈이었어. 결국 이혼한 셰릴과 재혼까지 했고 포지션적으로 뭔가 데이비드와 대립하는 충분히 의심스러운 인물이죠. 드라마에서는 소설에서 나오지 않은 되게 의심스러운 행동이나 거짓말하는 장면도 나와서 그런 의심을 더 부추기고요. 그리고 데이비드의 절친인 애덤. 데이비드의 절친이고 탈옥도 도와줬지만 배우의 외모부터가 뭔가 악역 같은 외모이고 마찬가지로 의심스러운 행동들을 막 하는 거예요. 애덤이 경찰이긴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범죄 조직과 경찰이 막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지역사회 특성이 있고, 애덤이 사실 니키와 뭔가 얽혀있는 관계라는 게 나중에 밝혀지거든요. 그리고 데이비드와 레이첼이 함께 다니면서 레이첼과 관련된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소설에서 엄청 능력 있는 변호사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말이 변호사지 거의 무슨 첩보임무 지원하는 국장 캐릭터 마냥 데이비드와 레이첼이 경찰과 FBI에 쫓기고 있으니까 그들을 따돌릴 수 있는 차량이라든지 은신처, 이런 거를 이 변호사가 다 제공해줘.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이 변호사 캐릭터가 등장하지 않고 헤이든이라는 레이첼의 전 남친이 등장합니다. 물론 소설에도 등장하는 캐릭터예요. 그런데 소설보다 비중이 더 커져서 소설에서 그 변호사가 하던 역할도 드라마에서는 헤이든이 다 하는 거야. 헤이든이 엄청 부자거든요. 그리고 레이첼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예전 언론사 동료 캐릭터 짐 도허티라는 편집장 캐릭터도 등장하고요. 데이비드의 아빠 레니가 여동생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데이비드의 고모인 거죠. 소피라는 이름의 캐릭터. 그리고 헬러 박사라고 셰릴이 일하고 있는 병원의 동료 의사예요. 이 헬러 박사가 후반 전개에서 되게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스웨덴이었나? 아무튼 멀리서 어떤 형사 캐릭터가 미국으로 오는데 죽은 아이가 매슈가 아니라면 누군가 다른 아이가 죽었다는 거 아니야. 그 사건이 벌어지기 몇 주 전에 유럽에서 어떤 아이가 실종된 거죠. 그거를 수사하던 형사가 미국으로 와서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아무튼 이런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단서는 왜 매슈가 타겟이 되었는지, 어쩌면 무작위, 특별한 이유가 없는 랜덤 타겟일 수도 있는 거고요. 무작위가 아니라면 데이비드와 관련이 있는 동기인지, 아니면 데이비드의 아버지인 레니와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데이비드의 전처이자 매슈의 엄마인 셰릴과 관련이 있는지. 처음에 데이비드와 레이첼이 쫓았던 단서가 거짓 증언을 했던 그 옆집 아줌마, 그 아줌마에게 돈을 준 사람이 니키의 부하인 스컹크라는 게 밝혀지고, 그래서 스컹크를 만나려다가 되려 니키의 부하들한테 잡혀가지고 니키 앞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니키가 그래 내가 그 옆집 아줌마한테 거짓 증언을 하라고 했다 라고 실토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매슈 사건 자체는 니키와 관련이 없어. 사실 데이비드의 아빠인 레니가 범행 도구인 야구방망이를 발견했는데 그걸 숲에다 묻은 거예요. 아들의 범행 증거를 감추려고 했던 아버지의 잘못된 행동인 거죠. 그런데 레니가 야구방망이를 감춘 거를 니키가 알게 된 거야. 그런데 과거에 니키의 아들이 살인을 저지른 적이 있는데 니키가 워낙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직인들을 다 협박하고 돈도 줘서 입 다물게 만들고 아들이 풀려날 수 있게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레니가 살인을 저지른 니키의 아들을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니키의 아들이 감옥에 가는데 그래도 니키가 힘을 써서 금방 풀려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재수없게도 감옥에서 어떤 재소자와 시비가 붙어가지고 니키의 아들이 죽은 겁니다. 레니는 니키의 아들을 감옥에 보내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는데 정작 자기 아들 데이비드는 감옥에 안 보내려고 증거를 은닉한 거였죠. 그래서 니키가 그거에 대한 복수로 아줌마가 거짓 증언을 하게 해서 데이비드를 감옥에 보낸 거예요. 물론 원한 자체는 레니한테 있는데 무시무시한 범죄 조직의 보스가 아들의 죽음에 대한 복수로 한 짓 치고는 좀 약하잖아요. 드라마에 내용이 더 추가되었는데 데이비드의 베프인 애덤이 소설에서는 거의 비중이 없거든요. 초반에 탈옥 도와준 거 외에는 별 역할이 없어요.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니키의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니키가 레니와 필립에게 복수할 것 같으니까 그 두 사람을 죽이지 말라. 대신 내가 당신의 끈앞풀이 되겠다. 즉 레니와 필립을 지키기 위해 애덤이 니키의 경찰 끈앞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애덤이 수상한 행동을 하는 장면들이 나왔던 거죠. 그런데 니키라는 흑막은 옆집 아줌마의 증언만 조작했을 뿐 사건 자체와는 관련이 없었어. 그래서 레니의 과거라든가 니키와 얽힌 스토리들은 다 연막이었던 거죠. 두 명의 흑막 중에서 니키 쪽 스토리는 연막이다. 그러면 거트루드 페인이라는 흑막이 남는데 거트루드와 이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지나가면서 언급되는 여러 떡밥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데이비드와 셰릴 부부가 오랫동안 난임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다는 떡밥이 있어요. 데이비드의 정자 수가 적은 게 원인이었어. 그래서 셰릴이 정자 기증을 받아서라도 임신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즉 매슈가 데이비드의 친아들이 아닐 수 있다는 떡밥이 등장하는 거죠. 실제로 셰릴은 사건 당시에 데이비드에게 동기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아들이 아닐 거라고 의심해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국 미쳐버린 게 아닐까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거죠. 그런데 데이비드는 사건 당시에 전혀 그런 의심은 없었어요. 그 이유가 소설의 마지막에 밝혀지거든요. 드라마는 내용이 좀 다르긴 한데 이건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아무튼 셰릴의 정자 기증과 이 사건이 관련이 있다면 셰릴과 관련된 주변 인물들 로널드나 헬러 박사 이런 사람들이 용의선상에 오르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놀라운 반전. 셰릴이 난임병원 예약을 할 때 자기 이름이 아니라 동생 레이첼의 이름으로 예약을 했던 거야. 그리고 그 병원은 페인 재단에 소속된 병원이었고 셰릴이 아닌 레이첼의 이름으로 예약이 된 걸 누군가가 보고 내 정자로 레이첼을 임신시켜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레이첼의 전 남친인 헤이든입니다. 그리고 헤이든의 엄마가 거트루드예요. 소설에서는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입니다. 처음에 레이첼이 매슈를 발견한 그 사진도 페인 재단과 관련된 행사에서 찍힌 사진이었고 나중에 그 행사에서 찍힌 다른 사진들을 구해서 당시 매슈와 함께 있던 남자가 헤이든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거든요. 헤이든은 예약한 사람이 레이첼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정자를 기증했는데 레이첼이 아닌 셰릴이었고 레이첼을 자기 정자로 임신시키려는 계획은 실패한 거죠. 그래도 셰릴이 낳은 아들은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얘를 데려오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페인 재단이 여러 나라에서 보육원도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육원에 있는 아이 중에서 불치병에 걸려서 몇 년 살지 못할 아이가 있었던 거야. 그런 아이가 하필 매슈하고 나이도 같고 신체적 특징도 유사하다는 설정이 역시 자기적이고 편의주의적인 설정이긴 한데 아무튼 헤이든이 이 아이한테 가서 몇 달 동안 엄청 잘해줘요. 자기가 이 아이를 죽일 생각이니까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덜기 위해 그리고
어차피 병으로 죽을 아이다. 그런 식으로 자기 정당화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와서 그리고 셰릴이 야간 근무를 한다고 집에 없는 날을 노려서 데이비드와 매슈의 음식에 진정제를 넣어서 쉽게 깨지 못하게 한 후 밤에 범행을 저지른 거죠. 매슈를 데려가고 매슈 대신 다른 아이를 침대에 눕힌 후 야구방망이로 때려 죽인 겁니다. 거트루드는 헤이든이 이 모든 짓을 저지른 다음에야 상황을 알게 되었어. 그래도 자기 가문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다 해온 여자이고 막강한 힘도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뇌물도 주고 술을 써가지고 예를 들어 죽은 아이의 DNA 검사로 매슈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질 수도 있는데 그 검사까지도 조작을 해버린 거야. 그 정도로 이 여자가 힘이 있어요. 드라마에서는 FBI 요원인 맥스와 세라의 상관도 이 여자한테 매수당해 있다는 설정이 추가되었고요. 아무튼 그렇게 완벽하게 헤이든의 범죄를 감추고 데이비드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록 만든 거죠. 감옥에서도 교도가들 매수에 데이비드를 계속 감시하게 하고 레이첼이 사진을 데이비드에게 보여준 이후로는 죄수와 교도가들 매수해서 데이비드를 죽이게 사주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결국은 이런 진실들이 드러났고 매슈가 페인 가문의 저택에 있는 게 확실하니까 데이비드와 레이첼이 그 저택으로 향하면서 클라이맥스 내용이 전개됩니다. 드라마에서는 아예 세라까지 합류해서 같이 가고요. 맥스는 그 전에 니키의 부하들과 총격전이 벌어져서 부상을 당해 입원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트루드가 매수한 FBI 상관이 세라를 정직시켜버립니다. 세라는 정직당한 상태에서도 데이비드와 레이첼을 도와서 함께 페인 저택으로 가게 되고요. 소설에서는 세라가 그런 역할이 아니어서 세라는 없이 데이비드 혼자 저택 경비들을 다 처리하는데 데이비드의 직업이 뭔지 정확하게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경찰이고 아빠랑 같이 사격장에 가서 총 쏘는 법을 배웠다. 그런 설정이 있긴 해요.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아예 능력 있는 FBI 요원 세라를 붙여줘서 세라가 경비들을 처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세라가 너무 강해. 세라가 강하기도 하고 경비들이 허접이기도 하고 아무튼 뭐 어느 정도 위기는 있었지만 결국 거트루드와 헤이든을 제압하고 매슈를 구하는 데 성공합니다. 드라마에서는 거트루드와 헤이든이 둘 다 죽어요. 거트루드는 헤이든한테 죽는데 사실 거트루드가 헤이든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헤이든이 매슈를 데려왔을 때 두 사람의 친자 확인 검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불일치인 거야. 사실 셰릴은 정자 기증을 받기 전에 이미 데이비드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리고 데이비드가 혹시나 해서 이미 예전에 아내 몰래 친자 검사를 했거든요. 매슈는 자기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진작에 확인했어. 이거는 소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드라마에서는 좀 다르긴 해요. 아무튼 거트루드는 매슈가 헤이든의 아들이 아니란 걸 알았지만 헤이든한테는 거짓말을 한 거였죠. 이미 헤이든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상황에서 이 아이가 자기 아들이 아니란 걸 알면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헤이든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사실은 약간 마탱이가 간 그런 캐릭터거든요. 드라마만 보신 분들은 왜 레이첼이 잘생기고 부자인 헤이든과 사귀다가 헤어지고 재결합을 원하는 헤이든을 받아주지 않는지 의아할 거예요. 소설에서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애초에 사귀지도 않았고요. 헤이든이 돈도 많고 잘생기고 매력도 있지만 뭔가 성격이 좀 이상한 면이 있다는 걸 레이첼이 간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남자와는 친구 관계가 딱 좋다라고 선을 그은 거였죠. 그런데 자기를 좋아하는 걸 알면서도 이런 것도 잘못이야. 친구 관계도 아예 끊었어야지. 결국 레이첼에 대한 집착 때문에 헤이든이 이런 일을 벌이게 된 거니까요. 아무튼 헤이든이 거트루드를 죽이고 매슈를 붙잡고 최후의 발악을 하다가 결국 세라에게 죽게 되는데요. 소설은 엔딩이 좀 다릅니다. 모든 게 드러나고 데이비드는 매슈를 되찾았지만 거트루드와 헤이든은 죽지도 않고 처벌도 안 받아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 소설의 주제, 드라마에서는 없애버렸던 이 소설의 주제가 뭐냐면 힘이 있는 자들은 벌을 받지 않는다 라는 주제예요. 힘이 있는 자들이 무수한 악행을 저지르고도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는 주제의 소설인 거예요. 거트루드 가문이 여러 나라에서 보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거트루드의 아버지인가? 지금은 죽었는데 그 인물이 소아성애자였어. 그래서 아이들을 강간하기 위해서 보육원을 운영했던 거야.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이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좋은 일들을 하는 데는 그 이면에 이런 어두운 진실이 있다는 거. 그리고 레이첼이 유명한 언론사에 다니다가 어떤 사건으로 언론계에서 퇴출당했다고 했잖아요. 레이첼이 대학 시절에 어떤 젊은 교수한테 강간당할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대학 교수도 부잣집 아들이고 여러 성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처벌을 안 받았어요. 고위층들이 다니는 대학에 그런 범죄가 만연한데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 레이첼이 기자가 된 후에 이런 대학 내 성범죄에 대한 폭로 기사를 쓰려고 하다가 어떤 피해자 여성에게 증언해 달라고 너무 강압적으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여성이 자살해버립니다. 그 일로 기자 커리어가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힘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도 쓰러뜨릴 수가 없다는 거, 그것이 이 세상의 냉혹한 현실이다. 그런 주제를 보여주는 소설이에요. 그런데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드라마에서는 대부분 나오지 않습니다. 레이첼이 해고당한 이유는 동일하긴 한데 레이첼이 과거에 강간당할 뻔했던 내용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는 힘 있는 자들의 눈치를 보는 각색이 되어버린 거죠. 달리 보면 드라마가 이렇게 각색이 된 게 소설의 주제가 그대로 현실에 반영이 된 상황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드라마뿐 아니라 소설도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소설을 다 봐야 이 작품의 감상이 완성이 된다, 그런 느낌인 거죠. 아무튼 그래서 결말은 드라마에서는 거트루드와 헤이든 둘 다 죽었고 소설에서는 둘 다 안 죽고 처벌도 안 받아요. 그래도 매슈를 되찾는 데는 성공했고 데이비드의 아버지인 레니가 병으로 몇 달 뒤에 사망해서 장례식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래도 가족과 주변 사람들 다 모여서 장례식이긴 하지만 해피엔딩의 분위기로 마무리되고요. 셰릴의 남편 로널드가 드라마에서 악역 같은 모습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이미 셰릴이 로널드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이 캐릭터도 본질적으로 악역이 되어서는 안 되는 캐릭터예요. 의심스러운 행동도 사실은 크게 문제되는 게 아니었고 셰릴도 딸을 출산해서 로널드와 행복한 가정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셰릴이 그렇게 다른 남자와 행복하게 사니까 데이비드도 셰릴의 동생인 레이첼과 부담 없이 맺어지는 겁니다. 드라마에서는 두 사람이 손을 잡는 장면만 나오는데 소설에는 내가 사랑하는 그녀라고 하면서 확실한 언급이 나오고요. 그리고 소설에서 거트루드와 헤이든이 처벌을 안 받았지만 이 세계관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건 니키예요. 니키가 레니의 장례식에 와서 데이비드를 향해 고개를 끄덕하는 장면이 소설에 나오거든요. 그게 거트루드와 헤이든을 내가 응징했다라는 암시예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데이비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걸로, 사실 거트루드와 헤이든이 아무 탈 없이 잘 사는 거 말이 안 되니까 독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말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살짝 그런 암시만 던져주고 소설이 마무리되는 거죠. 드라마도 재미있고 소설은 훨씬 더 재미있고 진짜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사실 드라마만 보시면 개연성이라든가 여러 무리수 전개들도 나와서 특히 긴박감 넘치는 액션 장면들에서 자기적인 연출이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드라마 자체는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거기서 소설의 내용과 주제까지 보충이 되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작품으로 느껴집니다. 소설과 드라마 둘 다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I Will Find You의 리뷰를 해보았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